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코벤티아 코리아에서 영업부 매니저를 맡고 있는 이용 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먼저 발표드릴 거는 오전에 과거와 미래였으면 저희는 미래에 적합한 그런 기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우선 코벤티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927년도에 설립을 해서 전 세계 한 60개국에서 활발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품목은 표면 처리에 사용되는 전 처리와 아연하고 아연 합금 쪽, 그 다음에 장식 도금 쪽, 기능성 도금, 그 다음에 비금속 도금, 그 다음에 알루미늄 쪽이 있고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국내에는 이제 아노다이징이죠. 아노다이징 쪽에 관련된 친환경 약품과 또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소재에 직접적으로 아노다이징 처리할 수 있는 첨가제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제품에 직접적으로 염료 착색을 할 수 있는 공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OEM들 쪽에서 요새 관심을 갖고 계신 게 pH에 대한 저항성 실러입니다. 그래서 산성이나 알칼리성에 견딜 수 있는 pH 저항성 실러들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기술을 갖고 있고요. 또한 거기에 걸맞아 이제 자외선에 많이 오기에 노출됐을 때 변색되는 부분, 그것도 억제할 수 있는 첨가제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폐수 처리 관련된 약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일 발표 주제입니다. 3가지 섹션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를 발표하고 이제 삼각크롬 도금은 저희 쪽 담당자가 다시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연니켈 합금 도금에 대한 액수명 연장 기술을 발표를 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아연 도금 쪽에서 아연 도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적용이 됐냐면 철강이랑 철 소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널리 사용하고 가장 쉽고 저렴한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거였고요. 거기에 아연 도금이었습니다. 아연 도금이 그래서 계속 적용을 해오다가 어느 시점 됐을 때는 아연 도금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거기에서 착안된 것이 아연니켈 합금 도금이고요. 아연니켈 합금 도금이 국내에 적용한 지도 상용화된 지도 벌써 한 20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들의 고질적인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개선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갖고 있는 아니면 모든 약품사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아연니켈 합금 도금 같은 경우는 새로 약품을 권역을 하면 약품을 새로 타면 전류 효율 자체가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나오나 수개월 아니면 일정 시간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반응에 의해서 전기화학적 반응으로 해서 부산물들이 생깁니다. 그 부산물들 중에 하나가 탄산염이라는 것이고요. 이 탄산염이 생기면 도금의 효율을 방해합니다. 도금의 또 효율을 방해하다 보니 결국에 생산성 저하가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전기를 또 세게 써야 되고요. 전기를 올리다 보니까 전기 비용도 또 많이 발생되고요. 또한 아연니켈 합금 도금 성분 내에는 함유되어 있지 않은 시안이라는 성분이 전기화학적 반응으로 인해서 부산물로 또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수 처리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3S 양극, 저희는 이제 3S 양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선택적 분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아연니켈 합금 도금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연구를 계속 해왔던 부분이고요. 가장 큰 이유가 양극에서 기존에 사용했던 금속 양극이 직접적으로 도금액과 반응을 해서 접촉이 돼서 거기서 양극이 생기는 산소가스에 의해서 첨가제들이 산화되고 또한 전기화학 반응으로 부산물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산물들을 원천 봉쇄할 방법을 찾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3S 양극이라고 해서 소재는 세라믹 소재입니다. 세라믹 소재고 미세 다공성 소재이다 보니까 도금에 필요한 이온들만 유동이 되고요. 불필요한 부분들은 3S 양극, 이 양극 내부에서 가둬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도금 효율을 저하시키는 탄산염도 이 양극 내부, 그 세라믹 양극 내부에서만 잔존하게 되고요. 그리고 양극면에서 발생되는 산소가스에 의해서 도금액에 들어가는 첨가제 중에 일부 성분들과 결합하여서 시안이 형성되었는데 이 시안 자체도 발생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에 3S 양극이
일반 니켈을 사용하게 되면 처음 권역했을 때는, 처음 약품을 탔을 때는 아주 밑에 파란색 그래프처럼 효율이 좋습니다. 그러나 유기화합물과 부산물들이 발생되면서부터 도금 속도가, 전류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나 저희가 이제 개발한 상용화하고 있는 3S 양극을 사용하게 되면 전류 효율 자체가 균일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탄산염이 생깁니다. 탄산염이 생기는데 가장 주된 역할은 도금의 성분과 공기와 산소와 결합해서 생기는 부산물이고요. 이러한 부산물들은 대기 중에 있는 산소와 마찰에 의해서도 생기고요. 또한 양극에서 생기는 산소가스에 의해서 가장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산소가스를 세라믹 양극 내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도금액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탄산염이 안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일정 양 수준까지만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정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오른쪽 전액 25도씨를 보시면 탄산염을 제거하는 방법은 냉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냉각을 했을 때 저렇게 결정화된 그 불순물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녹였을 때 오른쪽 사진에 빨간색 칸 안에 까만색 띠가 생기는 게 도금액의 성분들과 그 다음에 양극에서 발생되는 전기화학 반응으로 생긴 부산물들입니다. 유기 부산물들이고요.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이제 저희 쪽 양극을 3S 양극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유기 불순물들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이러한 유기 불순물들이나 아니면 부산물로 인해서 도금 효율이 떨어지는 것들을 이 양극을 적용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자료이고요. 그로 인해서 약품 소모량, 기존의 전기에 사용했던 도금에 사용됐던 전기와 나머지 효율이 떨어지는 나머지는 결국 그 산화가 돼서 유기불순물로 잔존하게 되나 새로운 양극을 점검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이게 빨리 넘어가는 이유가 요 앞에 있는 지금 이 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나왔던 데이터들을 나왔던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서 드리면 기존의 아연 니켈 합금 도금, 네 맞습니다. 아연 도금을 많은 부분을 개선하였으나 어쩔 수 없는 고질적인 특성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새로울 때는 도금의 효율이 50~60%로 뛰어나나 시간이 지나면 탄산염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도금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요. 또한 양극에 생기는 반응과 첨가제가 반응하여서 유기화합물이 생기고 유기불순물이 생기고요. 또한 의도치 않게 시안이 생깁니다. 시안이 생기면 시안은 또 니켈과 결합을 하게 돼서 시아나 니켈이 형성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폐수 처리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3S 양극을 저희 코벤티아에서 개발한 3S 양극을 사용하게 되면 도금액의 효율은 80~90%라고 표기되어 있긴 하나 실제 러닝을 했을 때는 50%, 60%. 그러니까 시내과 같은 도금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한 효율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기를 과하게 인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기세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반응에 저하되는 불순물들이 적기 때문에 도금액의 온도가 상승이 적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그 냉각이나 이제 온도 제어에 대한 비용도 절감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탄산염을 제거하면 이 냉각을 해서 농축된 탄산염을 제거하게 되면 농축화시키는 냉각하는 냉각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요. 냉각된 탄산염을 다시 한번 제거하는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이것 또한 기존의 고객사에서는 모두한 비용 증가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3S 양극을 하면서 거의 다 제거가 됐습니다. 제거가 됐고요. 근데 왜 사용을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오른쪽 끝에 보이시는 저 제품이 저희 3S 양극에 대한 모용도고요. 기존의 금속 양극을 세라믹 양극 안에 삽입을 시켜놓고서 거기서 통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전만 하다 보니까 부피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제약이 첫 번째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단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초기 부담 비용입니다.
뭐 가운데 사진 보시면 이미 설치된 설비 사진이나 공간도 많이 있지만 많은 양극이 장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 비용이 상승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국내에 많은 적용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류 효율이 꾸준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증가가 되고요. 또한 냉각 비용이나 탄산염 제거하는 비용 자체가 절감하게 됩니다. 또 하나 시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폐수 처리 비용도 절감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세도 줄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절감이 되는 것들이 실제 업체에서는 월 비용이 한 20-30% 정도 절감 효과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저희가 지금 국내에 있는 한 군데 업체밖에 적용을 못하고 있고요. 이제 중국이나 유럽 쪽, 미국 쪽에서는 이미 대다수의 업체들이 많은 전향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부담이 어렵긴 하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비용 절감 효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발표를 하는 내용은 유가크롬 규제에 관련된 겁니다. 결국엔 리치 관련된 규제 내용이고요. 이것도 원체 내용이 복잡하고 다양하나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리치에서는 유가크롬 규제와 PFOS와 PFAS를 규제를 하고자 하고요. 일반적으로 뭐 유가크롬은 뭐 다 아시겠지만 유독물질, 유해물질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 했으면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계속 되어 왔으나 현재까지는 계속 유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PFOS와 PFAS 성분 같은 경우는 주로 많이 사용되는 분야가 이제 유가크롬의 가스 방지제나 분진 방지제입니다. 거기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아마 프라이팬이 불소 수지 코팅인데 거기에 일부 성분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PFOS나 PFAS 같은 경우는 탄소 불소 화합물로서 결합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고요. 잘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체 잔존이 오래 하게 됩니다. 오래 하게 돼서 환경적인 부분과 이제 인체, 사람에게도 되게 유해하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선 이제 PFOS 같은 경우가 우선 선진 기업 쪽에서 먼저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아마 프린트물로 보시면 보이겠지만 3M, 저희가 많이 하는 포스트잇이나 아니면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접착제 일부가 사용됐었는데 3M 쪽에서는 뭐 2000년대부터 우리는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셔갖고 이미 개선을 하셨고요. 리치에 규제하는 것도 이제 빨간색 표 안에 보시면 대부분은 사람과 관련된 겁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과 접촉하는 거에서는 사용 규제가 있고요. 그리고 프린트 잉크. 저희도 지금 다 갖고 계신 책자도 다 잉크가 프린트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유해한 물질은 사용하지 말자. 그리고 크롬 도금 쪽도 규제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 이런 쪽에서도 규제가 계속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크롬 도금입니다. 크롬은 예전부터 계속 규제를 하겠다 했습니다. 가장 유독한 물질이다 보니까 이거를 제거를 했으면 좋겠고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나 유가크롬을 대체할 만한 대체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유예시켰고요. 새로운 거에 개발이 됐으나 유가크롬을 대체할 수 있는 걸 개발이 됐으나 비용적인 문제로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이의 제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유예가 되어 왔고요. 그러면 이제 유가크롬을 어떻게 대응을 했었나? 기존에 보면 페인트나 아니면 뭐 플라스틱 코팅 쪽에서 많이 외장재나 내장재 쪽에 많이 개발을 해왔고요. 그러나 이제 디자인 측면 쪽에서는 금속성을 낼 수 있는 유가크롬 쪽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왔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결국엔 삼가크롬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삼가크롬이 개발이 돼서 지금은 유가크롬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도 리치에서도 규제를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맞춰 많은 OEM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우디고요. 아우디는 2023년까지는 자동차의 모든 부품에 유가크롬을 배제하겠다,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거기에 이제 앞서 플라스틱 도금 쪽에 많이 사용되는 애칭제가 유가크롬입니다. 이것 또한 모든 공정에 적용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가 하고 있고요. PSA도 마찬가지로 2023년까지는 모든 부분에 적용하겠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도금 쪽에 애칭제로 사용하는 유가크롬도 유가크롬이 없는 공정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실내로 저희 국내 자동차사에서도 많은 부분 삼각크롬으로 전환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유가크롬이 사용되는 부품들이 있고요. 네, PSA 쪽은 저희 회사가 유럽 쪽이다 보니까 프랑스 쪽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태리랑 독일 쪽에서 연구 개발을 하다 보니까 유럽 쪽 관련된 자동차 OEM들과 많은 업무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각크롬 도금 공정도 승인을 받은 상태고요. 폭스바겐, 독일의 대표적인 기업이 국민기업이죠. 국민자동차죠. 여기에서도 2020년까지는 다 적용을 하겠다. 적용을 해서 유가크롬을 배제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다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중국, 아시아 쪽이나 미국 쪽 이런 쪽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고 각 이제 자동차 산업이 아닌 다른 산업에서도 리치 규제에 맞춰서 발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한 2025년까지 유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한 결과는 2025년이 돼 봐야 알 수 있으나,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리치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 세계가 동일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는 거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많은 자동차 OEM이나 산업 분야나 케미칼 회사들이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이게 지금 발표를 해드렸고요. 이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다 설명드릴 수가 없는 부분인 게, 여기 이쪽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이시라면, 참석하시는 분들이 관련된 종사자시라면은 이게 많이 와닿으나, 그럼 저희가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해 드릴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이제 여러 대중을 하다 보니까 좀 간략하고 빠르게 설명드린 부분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이 앞쪽에다가 제 명함을 놔두겠습니다. 그래서 제 명함을 보시고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분야는 이제 크롬 도금에 관련된 거고요. 저희 직원이 담당자가 또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